조간 브리핑. 2015년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일 노동조합 비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편견 그 자체입니다. 폭력 시위 운운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렇다 할 파업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경제 위기가 노동자의 불법 폭력 파업 때문이란 건 어불성설입니다. 콜트악기 콜택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강경노조였기 때문에 회사를 망하겠다, 이런 주장도 펼쳤지요. 잠시 후에 들으실 뉴스의 재구성에서 이게 얼마나 근거 없는 주장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치의 절망은 이런 사람이 집권 여당의 대표이면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라는 점입니다. 유독 야당의 편향성 또 진영성을 문제 삼는 보수 언론은 김무성 대표의 편견에 대해 이렇다 할 지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가진 자와 한편이기 때문입니다. 강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고 약자에 대해서는 균형감, 평정심을 잃었다, 이러면서 날마다 타박하는 주장. 이게 바로 지배 논리입니다. 지배 논리에 물들지 않는 똑똑한 시민이 세상을 바꿉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먼저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호승덕 후보께도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 재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입장을 밝히는 조희연 교육감 목소리를 방금 들으셨는데요. 교육감직을 잃을 수 있는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일부 허위 사실이 있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는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과거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사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대변인 발표, 방금 들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고영주 이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신분을 숨기고 정권을 잡아서 우리나라를 적화시키려 했다, 이런 색깔 공세를 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짜리 시리아 꼬마 난민 아일란 쿠르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제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저보고 놀아달라고 했는데 이제 모든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쿠르디의 사진이 남긴 파장이 난민에게 굳게 문을 걸어 잠근 영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난민 유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굽히지 않았던 영국이 시리아 난민 수천 명을 수용하기로 하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산양산삼 막걸리, 연지연 곰탕, 선대인 경제연구소 공동 제공입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지리산 해발 750m 청정 지역에 위치한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지리산 산양산삼. 그 산양산삼으로 만든 약선 막걸리. 진한 향기에 깊고 부드러운 맛. 이런 막걸리는 정말 처음이야.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야 속이 편하고 숙취가 없습니다.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100% 우리 쌀로 만든 전통주. 지리산 산양산삼 막걸리. 촌사람닷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촌사람닷컴을 검색하세요. 문의 1899-4188.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2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일보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국민참여재판 1심 뒤집어 조희연 봐주기 논란, 이런 제목으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2심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이 1심과 거의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해석만 달리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확인 노력 부분만 보더라도 1심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이 외교부나 미국 대사관 측에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서 유죄로 봤는데, 이번 재판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해줄 것이어서 무의미한 절차라는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외교부나 미국 대사관 측에 확인했을 때 확인을 해주느냐, 조선일보가 이 취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는 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당선 무효를 면하게 해준 선고유예 결정도 논란이 예상된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은 형 선고 효력이 없어져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벼운 처벌이어서 범죄가 아주 가벼운 경우에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이 판결을 한 김상원 판사 그냥 둘 리 없겠죠? 조선일보. 오늘 역시 사진과 함께 김상원 판사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원세훈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했고, 조현아는 집행유예 석방을 했고, 주진우, 김어준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린 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 아니냐, 혹은 국민 감정에 위배되는 이상한 재판을 하는 판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김상원 판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그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진 싣고 과거 무슨 판결을 냈고 출신이 어디고 이런 거 따져가면서 조리돌림을 하는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죠. 조선일보는 야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야당 의원들, 아니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올 때만 수용하느냐, 이러면서 질타를 해왔죠. 조선일보에게 돌려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한국일보 사설을 보겠습니다. 한국일보는 조선일보와는 다르게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확인된 조희연 선고유예 결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고승덕 후보 관련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로 유권자에게 필요한 공직 후보자 검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당시 조희연 후보의 기자회견이 정당했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조희연 교육감 측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서 검찰 주장처럼 의혹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해도 경위를 참작해서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의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 원이어서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교육감 당선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당선 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어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게 된다.
재판부가 선고유예를 내린 이유도 조희연 교육감에게 인정되는 혐의와 이로 인해 교육감이라는 중요한 직위를 상실할 때의 비교 이익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네, 한국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이번 판결의 합리성을 상당 분량 이렇게 강조하고 있군요. 자, 그러면서 한국일보 사설은 검찰을 겨냥합니다. 이 사안이 애초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고로 그친 사안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검찰이 뒤늦게 이걸 기소했단 말이죠. 이 검찰의 정치적 의도는 비판받아서 마땅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이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검찰이 무리수를 둔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판결이 뒤바뀐 데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판단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야 마땅하다. 네, 조선일보 사설과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한국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자, 한겨레 기사는 조희연의 교육개혁, 동력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의 기사를 구면에 실었습니다. 진보 교육계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다소 미온적이었던 조희연 교육감의 개혁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조희연 교육감은 육사지방선거에서 자율형 사립고 등 특권학교를 없애고 일반 고등학교의 전성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당선됐지만 취임 반년 만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동력을 잃은 상태로 9개월여를 보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5월 특성화 중학교 운영성과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영훈국제중학교의 2년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데 이후에 외국어 고등학교, 자사고등학교의 평가에서도 모두 면죄부를 주었다. 조희연 교육감이 재판을 의식해서 좌고 우면한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도저도 아닌 교육정책 때문에 교육감에 대한 진보 교육계의 실망감도 컸다. 검찰이 상고 방침을 밝혔지만 일단 조희연 교육감이 이번 재판 결과를 동력 삼아서 공약대로 교육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조희연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서 불편한지 대략 감이 잡힙니다. 특권 계층의 특권 교육을 옹호해왔던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예. 한겨레 팔면 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과 역사학계 원로들이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을 대표해서 국회를 찾은 이들은 정치권을 향해서 광복 70주년을 기리는 뜻깊은 해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훼손하는 어떤 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분들의 기자회견 내용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학서 교과서 구하기에 실패한 정부 여당이 부랴부랴 교과서 검정제를 국정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든 사실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독립운동사의 자리에 친일의 역사를 집어넣으려는 책도를 벌이는데 우리는 분노를 넘어 절망감까지 느낀다. 지하에 계신 선열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9월 안에 국정제 고시를 하기로 방침을 이미 정했다고도 하고 원래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이던 새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시기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아닌 2017년으로 앞당기겠다고도 한다. 도대체 한국사 교과서 발행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공론화의 과정도 밟지 않고 서둘러 그것도 은밀하게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했죠. 앞으로 검문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총기 대신에 테이저건을 사용하게 됩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의 총 26개 검문소에 테이저건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검문소 근무자들이 평상시에만 테이저건만 휴대하고 총기는 무기고에 보관했다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출고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충격과 파장을 이야기한 3살배기 어린이의 죽음. 네, 유럽의 난민 장벽을 허물고 있다는 동아일보 국제면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모두에서 들으셨는데요. 이 3살배기 시리아 난민 가족은요, 이슬람 국가 즉 IS와 쿠르드족 민병대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북부 소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작은 보트를 타고 바다 건너 그리스로 향하던 터였는데요.
거센 파도에 배가 휩쓸리면서 비원을 당했습니다. 가족은 캐나다로 이민 가려고 했는데 거부당한 다음 배를 탄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장, 그러니까 아버지만 유일하게 살아남고 나머지 가족, 엄마 그리고 아들 둘은 모두 숨졌습니다. 아버지의 그 심경을 생각하면 정말 밤잠을 자다가도 일어날 일입니다. 이제 겨우 3살밖에 안 된 이 어린이의 참극에 전 세계 누리꾼들은 SNS에 애도의 그림을 올리면서 또 애도의 메시지를 올리면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이의 시신에서 날개를 단 영혼이 하늘에서 손을 내미는 엄마에게 안기는 그림,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물고기와 대조적으로 서류 작성에 바쁜 경찰관들의 냉정한 모습이 그려진 그림도 있었습니다. SNS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몰고 온 유럽인들의 인식 변화는 유럽 각국의 난민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래도 난민을 받지 않으려 하느냐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정치인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요. 유럽연합의 중심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16만 명의 난민을 의무적으로 분산 수용한다는 원칙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미 길을 텄었죠. 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난민을 수용하는 영구적이고 의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강력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난민 수용 확대에 강하게 버티던 영국도 난민 정책을 급 선회하고 있는데요. 캐머런 영국 총리가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수천 명의 난민을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도주의적인 난민 장벽 허물기, 꼭 이 3살 배기의 죽음이 필요했습니까? 이런 죽음 없이도 전향적으로 난민들을 품을 수는 없었는지요. 경향신문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6일에 해양수산부에 인양작업 현장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인양 과정을 점검하고 수습되지 못한 분들의 유실방지책을 확인하고 싶다는 특조위의 요청이 있었는데 해수부는 원활하고 안전한 작업 집행이 안 된다면서 반대했습니다. 아니 다른 주체도 아니고 말이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인데 오면 방해된다면서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작업 진행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특조위의 현장 방문을 막은 해양수산부는 그러나 유기준 장관이 현장에 나타나니까 인양 작업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유기준 장관과 취재기자 30여 명이 인양 작업 현장을 방문하니까 선상의 근무자들은 유기준 장관을 향해 일제히 박수를 쳤고 중국인 잠수사는 다이빙 바스켓을 타고 바닷속으로 내려갔다가 1분 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방해를 했네요, 이 장관께서. 예. 장관은 되고 가족은 안 된다는, 심지어 특별조사위원회도 안 된다는 해양수산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세계일보 이면을 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궁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궁동산.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는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했는데요. 봄이면 개나리가 만개해서 개나리 언덕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린벨트보다 개발이 어렵다는 비오톱 1등급 생태 환경지구로 지정됐던 개나리 언덕에 최근 개발업자들이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을 몰고 들이닥쳤습니다. 개나리 언덕 살리기 주민대책협의회와 서울시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는 연희동산 이 지역에 당시 공시지가인 9억 원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였는데 인수한 뒤로는 2009년까지 별다른 개발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11월 이 회사는 서대문구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가 한 달 만에 취하했습니다. 비오톱, 그린벨트보다도 개발이 어렵다는 생태환경지구로 묶여가지고 개발할 수 없고 개발을 위한 진입도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몇 년 뒤인 2013년 2월 다시 개발업체는 서울시에다가 비오톱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나무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비오톱 1등급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비오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생물 서식지인데, 자, 이곳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지요. 이런 가운데 비오톱 등급이 낮춰졌습니다. 개발업체는 2014년 6월 이곳에 빌라 24가구를 짓겠다면서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심사위원들은 해당 부지 옆에 수려한 공원이 있으며 바로 옆에 학교가 있다,
차라리 구청에서 임야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 바람직하다. 이곳을 개발하면 인접 토지도 개발하게 된다. 특혜 시비에 논란이 될 지역이다. 이러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부결이 돼서 5년 동안 재상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이에 반발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러자 서울시는 9월에 이 개발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올해 2월에 절차에 따라서 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북측 기존 산책로를 기부 체납받고 경관 보호를 위해서 수립대를 조성할 것이라는 단서로 결국 개발 행위를 허가했지만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이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라면서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비오톱 1등급에 그럼 이 개발업자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빌라를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제 좀 냄새가 납니다. 궁동산 미스터리, 오늘 세계일보가 이면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가 지난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어떻게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할 수 있을까요? 이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가 최대 30일까지만 보전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치료비 지급기간 연장안이 제출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통과가 돼도 하재헌 하사에게는 소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의족 같은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미군 같은 경우 지뢰 사고로 다치면은 치료, 의족 비용을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조선일보는 국가를 위한 희생,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쿼터를 단 제목을 달았습니다. 노동개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곽정수 한겨레 경제부 선임 기자가 다음 주의 질문이라는 코너에서 정말 노동 대타협을 원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실었습니다. 경영계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부족과 비정규직의 원인을 노동경직성 탓으로 돌렸다. 노동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을 뽑게 되면 쉽게 해고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 수준을 육박하는 840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나친 노동유연화 때문에 극심한 노동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정부와 경영계의 이런 자세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이 요원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경영계가 정말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싶다면 노동계의 임금 피크제 수용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하는 경영계의 고통분담 방안을 내놓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때마침 KB, 신한, 하나 등 3대 금융그룹 회장이 급여의 30%를 반납하고 이를 신규 채용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해서 경제 5단체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안 되면 약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자들이야말로 무능한 자들 아닙니까? 노동개혁 운운하고 있는데 가진 자의 의식개혁부터 필요하다라는 것이 헬조선을 살고 있는 이런 청년들, 또 실업자들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할 결과 회사가 아예 문을, 아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습니다. 콜트악기, 콜텍 이런 회사들은 모두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한 노조 때문에 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나쁜 노조의 사례로 콜트악기, 콜텍을 지목했는데 콜트악기와 콜텍은 어떤 회사일까?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타일 겁니다. 잭블랙, 스크로브락에서 세계적 기타 브랜드로 떠오른 국내 최대 기타 회사 콜텍. 낭만과 자유로 포장된 음악 산업 뒤에서 역설적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부당 해고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기타 이야기의 배경이 된 콜트악기 노조의 투쟁기. 이들은 김무성 말대로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고 자기 요구만 앞세우는 강성 노조였을까? 뉴스타파 다큐멘터리를 들어보면 2007년 4월 콜트 부평 공장에서 노동자 25명이 정리해고되면서 사태가 시작됐다.
출근하던 사장을 붙잡고 우리를 왜 자르냐고 항변하는 노동자들. 왜 잘라? 너 일정 잡아서 일한 죄밖에 없어. 왜 잘라? 언제 먹고 그거 다 병들었어. 그 산지 환자들 나가라고? 조합할 때는 제가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 알고 계세요? 예? 현장에서 봤어요? 약하고 호흡기 없으면 보여줘요 지금? 일을 못해 우리는. 사측은 영업 손실을 이유로 들었지만 어렵다는 회사가 유상 강제로 100억을 빼갔을 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회사가 어렵다면서도 관리직 사원들에게는 상여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노동자들의 박탈감이 더욱 커졌다. 정리하고 합시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2008년 들어 사측은 생산 설비를 인도네시아에 있던 자회사인 PT 콜트로 반출했다. 급기야 2008년 8월 사측은 콜트 악기 부평 공장을 폐쇄했다. 국민라디오 하종강의 노동학개론에 나온 콜트 악기 노동자들의 이야기. 기타가 나무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습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제품 기타 때문에 창문 하나 없이 그 먼지, 나무를 깎아야 되는 면은 그 먼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고요. 원래는 그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개씩 해서 그거를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아낀다고 하루에 한 개는커녕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썼어요. 그 인천 공장은 있던 창문까지 다 가렸다면서요. 예,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밖에 쳐다보고 이러면 생산력이 떨어진다고. 임금은 어땠나요? 최저임금도 안 됐었어요, 처음에는. 네, 최저임금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저임금도 그 전에는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아마 우리 노동조 생기면서 아마 최저임금이 됐을걸요. 자기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던 악덕 회사지만 노동자들은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전에 뭐 세고비아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세고비아 기타 뭐 이런 정도잖아요. 네. 근데 뭐 보니까 콜트라는 회사는 밖에 나가면 더 유명하다. 국외로 나가면 막 이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전 직원들이 다. 노사가 공생하려면 상호 이해와 양보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김무성 대표님, 지금 콜트 악기와 콜텍의 노동자와 사용자 중에 누가 더 양보해야 합니까? 모르신다고요? 저는 아는데. 내가 아는 걸 왜 당신이 몰라? 여섯 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와규를 한가득 넣은 가마솥에서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많은 분들의 정성으로 무럭무럭 성장해온 선대인경제연구소가 출범 3년을 맞았습니다. 기존 보고서에 이어 슈퍼차이나 리포트도 새롭게 런칭합니다. 그 기념으로 경제의 큰 그림에서 찾는 기회 특집보고서와 5대 경제 이슈 정리, 긴급 특강 등 푸짐한 혜택을 드립니다. 9월 15일까지 선대인 경제연구소 연간 구독 회원이 되시거나 구독을 연장하시는 회원에게 알차고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9월 15일까지이고요. 문의 전화는 070-7584-2050. 팟캐스트의 김엄마, 김용민이 만든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김용민 브리핑, 관훈 나이트클럽, 나는 꼽살이다, 정영진 체육의 불금쇼, 쇼 개블리. 그의 프로그램은 허투루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김용민 팟캐스트 광고 요청 홈페이지는 yongminc.kr 용민씨.kr 전자우편은 김용민 PD @gmail.com입니다. 광고비의 가치를 아는 팟캐스트 김용민 팟캐스트에 광고하세요. 용민씨.kr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오늘 한국일보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토요판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말이죠. 선택 피로 사회라는 화두를 내걸었는데요.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머리 쥐어뜯는 현대인들의 일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정장애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결혼부터 금융까지 상품의 홍수인데 국내 펀드 종류만 무려 10,000개가 넘는다는 거지요.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선택의 강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예 미루거나 포기하기 일쑤라는 거지요. 잘못 선택했다가는 또 그에 따른 엄청난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니까 말입니다. 너무 복잡해진 세태가 문제입니다. 고르다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까지 하고요. 간파하기 어려운 교묘한 상술까지 개입이 되다 보니까 선택 후에 피해 사례도 줄을 잇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학평론가 정여울 씨가 코멘트한 게 있네요. 선택은 자유보다는 마비를 야기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폭넓은 선택이 삶의 질을 높여줄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지만 정작 사람들은 패션이나 인테리어처럼 돈으로 할 수 있는 개인적 선택에만 매몰돼서 선거처럼 사회를 바꾸는 선택에는 무관심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택을 강요하는데 정작 중요한 선택을 회피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거가 모든 선택 가운데 최우선된 선택 아닙니까? 잘못 뽑은 대통령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 일상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 소개된 책이 있습니다. 맷 타이비가 지은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 이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심해지는 미국, 이런 제목인데요. 2012년 미국 법무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다국적 금융회사의 불법 행위를 발표했다. 영국계 회사인 홍콩 상하이 은행이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마약 조직과 미국이 지정한 테러 지원국 등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의 자금 세탁을 해줬다는 내용이었다. 은행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범죄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나왔으니 회사 관계자 반드시 처벌될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했다. 그러나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19억 달러의 합의금을 낸 것이 전부였다. 물론 19억 달러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매년 22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은행에 그리 타격이 될 돈은 아니었다. 되도록 관대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미국 관가의 불문율에 따른 결과였다. 클린턴 정부 당시의 홀더 법무차관이 기업인 기소에 대해서 부작용을 고려해서 신중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세웠는데 이것이 보수적 정부인 부시 시대를 거치면서 부정한 기업인의 탈출구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심해지는 미국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난은 또 죄가 된다는 겁니다. 부자는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현실이고요. 이런 천민자본주의의 천국인 미국, 이 미국을 본뜨고 있는 한국 경제 아닙니까? 미국 경제를 알면 우리 경제가 보입니다. 이 책 추천할 만합니다. 경향신문에 헬조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회 없는 국가, 희망을 잃은 청년, 한국은 지옥이라 불러 마땅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헬조선, 헬은 그 지옥할 때 헬이죠. 청년들에게 지금 사회는 어쩌면 19세기 말보다 무력하다. 19세기 말은 나라는 망했지만 신분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졌다. 이른바 국가 없는 사회였다. 현재 한국은 사회적 관계가 해체되고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하는 사회 없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신음해도 노력하라는 말 외에 반응이 미약한 이유다. 개인의 무능과 불행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 그런 사회에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날씨. 주말인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겠지만은 전국 많은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어제까지 여름의 마지막을 불태우던 더위가 꺾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26도로 관측됩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제주도와 남해안, 영동의 비는 내일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당분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의 중앙시평 일부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이 가난이 죄가 되는 나라 책 소개를 해드렸고 헬조선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연결됩니다. 선출된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공화국의 기치를 지키고 싶다고 항변하며 원내대표직을 내던지는 장면과 여전히 선거 개입과 도청 의혹을 받는 정보기관의 일탈 행위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공화정치 체제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준다. 또 어린 학생을 비롯한 300여 명의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사건과 인터넷 정보에 의지해서 국민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했던 메르스 사태 때 국가가 보여준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인구 5천만 명의 1인당 소득 3만 달러에 근접한 한국의 경제력은 국민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하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130조 원을 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이 서민 가계와 무관함을 보여준다. 가계부채뿐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통계는 서민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서 지금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한 5포 세대를 거쳐서 꿈과 희망까지 포기했다는 7포 세대로 불린다. 그래서일까 소수라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헬, 지옥과 망한 나라 조선을 합성한 헬조선이란 용어가 떠돌고 있다. 그들 눈에 비친 한국은 지옥이고 망해버린 조선과도 같은 나라라는 것이다. 네, 국가의 부재, 사회의 부재, 공공의 부재, 이것이 얼마나 큰 시련으로 돌아오는지를 우리는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